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뭐 방송 출연이 많으셔서 예. 어떻게 방송 스튜디오가 좀 낯설지는 않으시죠? 예. 여기도 와봤고요. 예. 그러면 먼저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유, 예. 유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대한민국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저는 20년 전 IMF 위기가 터졌을 때 당시 KDI라는 연구소에서 경제정책을 연구하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런데 IMF 위기가 터지니까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거리에는 실업자, 노숙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 그 당시에 국민 세금을 받는 경제학자로서 그 위기를 못 막고 미리 알지 못한 그런 자괴감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해결책은 정말 정치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이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17년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총리도 장관도 경제수석도 없이 바로 경제위기 극복하고 또 안보위기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괴롭혀온 문제들,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저희 오랜 고민으로 반드시 해결해내는 그런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라고 합니다마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후회할 대통령을 뽑지 말고 누가 과연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아주 사전에 원고도 이 프롬프터도 없이 정말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그 하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이런 말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이 가슴에는 와닿는데 정치적 부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치적 아젠다가 될 수는 있을까요? 어떨까요? 민주화 이후만 하더라도 30년 동안 6번의 대통령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싫어서 이명박 대통령 뽑고 이명박 대통령이 싫어서 박근혜 대통령 뽑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에 대해서 싫어서 무조건 바꾸면 된다. 그렇게 뽑으면 또 5년 동안 후회할 대통령 뽑게 됩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누가 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능력과 개혁 의지와 철학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조기 대선이 되어서 대선이 짧아져도 저는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국민들께서 제대로 알고 대통령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이 다음 대통령 조기 대선이 된다면 장관도 수석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있는 내각이나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과는 같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다음 대통령이 만약 조기 대선이 되면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가 조기 대선이 되면 그러면 뽑히자마자 바로 취임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총리, 장관, 청와대 수석들을 임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정부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바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총리, 장관, 수석들을 임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하는데 굉장히 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럼 또 인선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더욱 저는 준비된 대통령, 능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 대통령, 안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계신 유승민 의원 과연 그만한 깜이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한번 혹독하게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한번 이동하시죠. 저는 평소에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20년을 갖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얘기를 해왔습니다. 많은 대통령 후보 중 경제 전문가는 제가 유일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경제를 공부하고 생각해온 사람입니다. 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천명한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되어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각 방송사에서 일제히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어떤 기준을 갖고 출연자를 선정했는지 그래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SBS 8시 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죠. 이때 선호도에서 1% 이상 얻은 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연 순서는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대선 주자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되는 대로 앞으로 일주일, 2주일, 3주일 아마도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오늘 유승민 의원을 검증하기 위해서 SBS 보도국 정치부의 두 선임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원일이 기자, 민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유승민 의원께 선임 기자들이 질문을 드릴 텐데 유승민 의원이 좀 곤란해하실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민성기 기자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뭐 대선 주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지지율이죠. 네. 제가 요즘 지지율을 보면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수 후보를 자임하고 계신데 보수층의 지지도가 예상 밖으로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소위 친박 보수층에 비토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이런 저조한 지지율의 흐름, 이거를 극복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 출마 선언한 지 며칠 안 됐고요. 그리고 지지도가 낮은데 저는 앞으로 보수 후보들 사이에서는 지지도가 상당히 요동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도 지금 지지도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보수 후보들은 보수층 지지자들께서 지금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상당히 지지도 변화가 있지 않겠냐, 몇 번은 요동을 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 지지했고 아직도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지지층이 제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그 뭐 대구 경북 지역 그 유권자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별다른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정말 진심을 알리고 저는 늘 주장하는 이제까지 보수하고는 다른 보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걸 정책을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고 저는 뭐 제 진심을 가지고 알리다 보면 그분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겠냐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저는 결정적으로 계기가 될 거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아직도 그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은 다음 대선에 누굴 뽑을지 생각하기에는 아직 그분들한테는 좀 이른 시점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보수층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원일이 기자는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언론인으로서 하여튼 유 의원님한테 대해서 상당한 호감과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다소 이 자리는 이제 유권자와 시청자를 위해서 다소 그럼요. 껄끄러운 예. 질문도 좀 해야 되는 자리니까 다소 좀 결례가 좀 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지도와 관련해서 유 의원님은 17대부터 19대까지 4선 의원이시죠. 예. 근데 이제 선수에 비해서 중량감이 좀 부족하다. 세력이 좀 부족하다. 깃발 들고 나서면은 한 30명 정도는 국회의원들이 쭉 따로 나와야 좀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그 정치적 역량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19대 국회에서 제가 원내대표 당선될 때 저를 지지해 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 끝나고 저와 친하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의 젊고 개혁적인 의원들이 전부 다 그냥 공천 학살을 당했습니다. 20대 국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돌아보니까 뭐 정말 친한 의원들이 뭐 손에 한두 명, 두세 명 꼽을 정도로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님들은 저와 뭐 그런 인연이 있거나 한 의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공천을 그래 한 거죠.
그래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복당을 하고 다시 이제 신당을 만들어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과거 새누리당에 있었던 그래도 제일 젊고 개혁적인 의원님들은 지금 바른정당으로 옮겨와서 저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 숫자가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뭐 개파의 보스같이 30-40명을 거느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10명이 넘는 바른정당의 의원님들은 저와 확실히 뜻을 같이 하고 계시고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이런 새로운 보수의 정치를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세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은 바른정당 시작해서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더 많은 의원님들을 영입해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량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 중량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두 기자가 질문한 것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주자 가운데 자기 텃밭에서는 원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님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유권자들조차도 유승민 의원은 하고 좀 갸웃하고 우리 대통령을 배신한 정치인 아니야? 그래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딜레마이실 것도 같고요. 예, 제가 지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대구 경북의 지도민들은 아직은 마음을 별로 정하지 않고 있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고 이 대통령에 대한 연민 동정 이런 데 아직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 대해서 지금 지지도 조사하는 걸 제가 별로 믿지를 않는 편이고요. 그분들도 이제 헌재 결정이 나면 마음을 정하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분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의 정치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되새김질을 하고 정말 저한테 제일 아픈 말인데요.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잘못에 대해서 늘 아프게 지적을 하고 할 말을 다 했던 그런 부분을 배신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정치를 앞으로 하면서 그런 배신이라면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대해서 특히 대구 경북이나 뭐 보수층에서 배신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해야 될 말을 한 것이지 국민을 배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순서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개 정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공약을 유승민 의원이 직접 학교 선생님처럼 칠판에 글을 써가면서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로 이동해 주셔서 한번 저는 열심히 한번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할까요? 예. 먼저 어떤 부분 설명하시겠습니까? 칼퇴근법? 제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칼퇴근하고 육아휴직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뭐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먼저 제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이거에 대해서 저희 공약은 제일 먼저 내놓은 거는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예, 육아휴직을 3년인데요. 그 다음에는 칼퇴근. 세 번째는 돌발 노동 금지.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육아휴직 3년은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모르고 계신데 공무원들하고 교사는 이미 육아휴직 3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공약은 공무원들 교사가 쓰고 있는 육아휴직 3년을 민간 기업들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민간 기업들도 육아휴직을 3년간 3회에 걸쳐서 아이가 지금은 8세인데 18세까지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기업에서 뭐 해고당하거나 승진상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제가 공약을 하고 또 육아휴직 수당도 지금 통상임금이 40%에서 60%를 올리고 지금 육아휴직 그 수당의 상한 하한선 중에 상한선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려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칼퇴근도요 정시퇴근 이야기고 야근 수당 주말 근무를 야근 또 주말 근무를 없애자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저출산하고 관계에 있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평균 노동 시간이 세계에서 뭐 거의 최악입니다. 멕시코에서 2위인데요.
다른 나라 근로자들 OECD 평균에 비해서 1년에 43일을 노동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근과 주말 근무가 그냥 계속되는 이런 나라에서는 가정의 행복, 아빠,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퇴근이라는 게 정시퇴근 이야기고요. 돌발 노동 금지는 우리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서 뭐 카톡이나 문자로 직장 상사가 그 업무 지시하는 거 그런 걸 돌발 노동이라 그러는데 그거 정말 좀 그것도 부담스럽죠.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칼퇴근하고 돌발 노동 금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거죠. 예컨대 밤 12시에 퇴근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침 7시, 8시에 나오는 거. 그럼 그 시간이 집에 가는 시간 다 합쳐서 자는 시간 다 합쳐서 7시간, 8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퇴근과 출근 사이에 최소 휴식 시간이라는 걸 두고 그다음에 1년 내내 초과 근로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제한을 하는 그런 법안들을 이제 내는 겁니다. 돌발 노동은 이거는 뭐 선진국에서도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육 아이 키우고 싶은 육아하고 관련된 공약을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내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낼 작정입니다. 오늘의 혹시 기자님. 예. 육아의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그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그 저 의원님이나 저희 세대 때는 예. 그 이제 남자가 육아에 그 부담을 안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육아라는 게 그 저희 세대 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애를 뭐 직접 다 키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 또 뭐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보고 또 엄마가 너무 집사람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제가 애도 보고 그래봤죠. 일단 하여튼 뭐 호불호를 떠나서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직장인들한테는 지금 유권자들한테는 이 2호 공약은 지금 그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게 조금 그 작용을 좀 했습니까? 이 공약을 만드는데.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저는 우리나라 지금 인구 구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항아리에서 역삼각형으로 가다가 이제는 거의 T자로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75년쯤 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40%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국의 어떤 인구문제연구소가 예측해 놓은 데 따르면 2500년 되면요. 지금 5천만 인구가 33만이 됩니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지난 10년간 이 육아 문제, 보육 문제 때문에 예산을 110조, 100조를 퍼부었다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2001년 이후 지금 20년, 뭐 17년 동안 합계 출산율이 1.2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현실을 받아들이고 돈만 좀 더 쓰는 그런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에서 벗어난 나라들,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 보면 엄마, 아빠들한테 시간과 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A를 맡길 때는 국공립을 확실하게 합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는 이거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아직 소멸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해오던 정책으로 하지 말고 이런 좀 획기적인 정책으로 당장 해보자라는 이야기고 오히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저는 이걸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같은 데거든요.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이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정부가 돈을 쓰면 그런 데다가 돈을 쓰자 이런 입장입니다. 윤성기 기자는 어떤 궁금증이 드십니까? 뭐 저렇게 회사 다닐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 문화에서 이게 좀 현실성이 없지 않냐, 법은 법대로 가고 음성적으로 시킬 건 다 시키지 않냐 이런 우려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그럼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기업 현실이 기업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회사에서 저도 뭐 옛날에 회사 생활 해봤습니다. 회사에서 야근 열심히 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고 이런 사람이 회사형 인간이 돼야지 그래야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성공하는 샐러리맨 같이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개인 근로자가 희생을 해,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러는 사이에 우리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초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는 선진국들은요, 칼퇴근하고 육아휴직 쓰면서도 선진국 기업들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잘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제는 개인 근로자의 행복, 가정을 지켜주고 아이 키우는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는 국가는 부담을 해주고 기업은 기업 문화를 저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대기업이라도 선도해서 가면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비현실적인 그 부분이 제일 이 정책의 현실상 애로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중소기업이 예컨대 칼퇴근을 하고 저런 걸 다 지키면서 육아휴직 보내고 이러면서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정부가 대체 인력을 찾아주는데 부담을 해주고요. 고용보험 중에 실업급여에서 지금 육아휴직 수당이 나갑니다. 그 부분도 정부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많이 쓰면 이제 앞으로 고용보험 재정이 힘들게 될 겁니다. 지금은 흑자인데 언젠가 적자 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면 거기에다가 저는 써야 된다 생각하고요. 고용보험도 못 들고 있는 진짜 열악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진짜 열악한 사업장은 정부가 저는 유럽식의 부모보험을 생각하는데요.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용보험 커버가 안 되니까 정부가 국가가 부담을 하는 그런 부모보험을 좀 앞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기자가 아마 질문한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공약은 어떻게 창업 관련해서 한번 또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좀 스피디하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창업, 이거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고 창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나라. 여기는 그냥 제목 말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재벌 주도 성장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가 정신 이런 게 발휘가 돼야 되는데 예컨대 뭐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미국의 예컨대 저커버그나 뭐 무슨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윈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과거 재벌 1세 창업자들은 그런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 3세, 4세로 내려오면서 기업가 정신 사라지고 그 사람들 더 이상 혁신 안 하고 내수시장에 치중하고 골목상권 침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이제부터는 혁신을 주제로 해서 혁신 성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혁신을 해서 성장하는 그런 걸 하려면 혁신 창업이 활성화돼야 되고 중소기업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러듯이 혁신 안전망을 만들고 또 기존에 융자를 자꾸 해주니까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데 융자를 투자로 갈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 관련 제도를 바꾸고요. 지금은 요거는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해 이렇게 이제 포지티브 규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벤처기업 특별법 같은 걸 완전히 요거는 금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혁신 창업에 대해서 지금 뭐 며칠 전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했고 예컨대 무슨 신림동의 고시촌 같은 것을 실리콘밸리 같이 어떤 창업의 요람으로 만들자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창업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창업이 하기 좋은 나라, 우리 젊은이들이 창업에 덤벼들 수 있고 실패의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바꿔가고 이거는 정말 대통령 프로젝트로 꼭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설명 하나 더 들은 다음에 묶어서 한번 질문을 하는 걸로 하죠. 다음에 안보 관련해서 사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사드만 한마디 이야기하고 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조금 속도감 있게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죠. 2014년에 북한의 노동 스커드 미사일을 쏜 궤적입니다. 여기가 고도 100km입니다. 여기가 고도 150km입니다. 그다음 이게 한 500에서 650km 사거리가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이 날아가는 시간이 7분에서 한 7분 30초쯤 날아갔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탄두 소형화해가지고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을 하면 북한이 원산이든 숙천이든 어디서 쏘면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제주, 광주 어디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이 날아갔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면요. 10,000m, 10km 정도의 높이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요. 요게 100km가 대기권입니다. 이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여기서는 속도가 줄어서 속도가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떨어집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드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도입해야 되고, 사드가 없으면 제일 밑에 여기 종말 단계에서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여기에서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2, 3초밖에 안 됩니다. 그 방어에 실패하면 우리는 핵 공격 그대로 받게 됩니다. 사드를 도입하면요, 한 40km에서 150km 이 사이에서 2분 내지 3분의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는 지금 패트리어트에 비해서 훨씬 더 2, 3분이라는 이 지금 골든타임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쓰리노, 미국에서 뭐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라고 몇 년 동안 할 때도 제가 오래전부터 이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포대만, 주한미군의 한 개 포대만 들여온다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 세금으로 2, 3개 포대를 사서 남한 전역을 커버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이러는 거는 저는 안 맞고, 중국의 압력에도 이 부분은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군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기자가 창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뭐 하나씩 좀 질문을 좀 해주시죠. 뭐 사드와 관련해서 좀 직설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드가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중국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 사드 문제로 지금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대규모 무역 보복을 한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소위 경제냐 안보냐 이런 선택의 국면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런 선택의 국면에 유 의원이 직면하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보를 선택하겠습니다.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안 좋아도 몇 년 뒤에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안보 문제는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한테 우리가 틈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사드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다, 다음 정권을 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우리 틈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더 분열시키고 더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정치권이 무슨 소리냐, 이건 우리 국민 생명과 관련된 건데 주한미군하고 미국하고 합의한 대로 빨리 1개 포대 배치한다라고 우리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면 중국이 어디 틈을 보고 우리 분열책을 쓰겠습니까? 경제 제재를 가하면 중국 자기들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합의된 대로 빨리 배치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중국의 경제 보복의 시간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에서 지금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그 한류 컨텐츠 기업들은 지금 그 한한령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개별 기업들의 그런 그 개별적인 고통은 감수해라,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는 그게 뭐 그 롯데그룹이 뭐 그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관광이든 여러 가지 무역 관계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컨대 개성공단에서 뭐가 철수해 남북 경협 기금으로 뭐 보험을 들어서 어떻게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그런 식으로 저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제가 굉장히 아픈 현실이지만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해 한반도 정책에서 지금 차기 정부가 이제 시급하게 좀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지금 언급하셨던 이제 개성공단 문제인데,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아니면은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그 시점, 그 타이밍과 그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미 결정이 나고 폐쇄된 상태입니다. 저는 남과 북 사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두고 정말 뭔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진전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걸 재개하는 거는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장 개성공단을 뭐 재개하고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성 기자는 뭐 추가로 질문하실 거? 창업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런 자금 지원 정책이 나올 때마다 소위 눈먼 돈이다, 먹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지적이 국회에서도 항상 끊이지 않고
있어 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정책을 해서 나라 돈을 쓰기 시작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뭐 이야기하는 먹튀 현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창업이든 뭐 사회적 경제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국가 재정을 이 창업 분야에 도와주고 이럴 때는 굉장히 감시를 잘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게 김대중 정부 초기에 벤처기업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정책이라는 게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서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많이 끊겨버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약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뭐 기본소득이다, 아동수당이다, 청년배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선심성 복지 정책을 쓰고 그것도 보편적으로 이래 쓰는 무상복지를 하는 거에 비하면 창업에 어느 정도 이 뭐랄까 누수랄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창업에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데 돈을 쓰는 거는 저는 훨씬 더 생산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전의 앞뒷면인데요. 예.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힘들다라는 걸 하소연하는 벤처 사업가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로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골목 상권까지 다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다라고 지금 고민을 좀 맞습니다. 많이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차기 정부는 이른바 재벌 개혁이라는 이 화두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거가 이제 과제인데 유 의원님은 이른바 그 재벌 기업들의 이 규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세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 똑바로 제대로 하는 거. 그다음에는 공정거래 분야인데 아마 기업들이 재벌들이 경제력을 남용하거나 독점력을 횡포를 부려가지고 중소사업자들이 시장까지 다 빼앗아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공정거래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에 관한 부분인데 이 세 부분은 지금 나온 대선 후보들의 어떤 입장들이 사실 좀 비슷한 측면이 많지만 저는 오랫동안 재벌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오면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 혁신적인 창의적인 중소사업자나 창업 기업들이 대기업들한테 시장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개발해 놨는데 그거를 아주 싼 값에 거의 도둑 맞듯이 빼앗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디어와 정말 어떤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그 창업 기업들이 대기업의 역할은 정말 미국과 같이 중국과 같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기업을 M&A를 해가든지 아니면 이 창업 기업이 증시에 상장을 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든지 이런 쪽으로 보호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재벌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벌 정책은 100가지의 규제를 백화점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규제를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불법을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 사면 복권 안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부마다 그런 거 안 해주겠다 이래놓고 늘 사면 복권 해주니까 재벌 총수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는 이거는 뭐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재벌 총수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다 법 앞에 평등한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저는 철저하게 지키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중국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드는 궁금증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때문에 네. 한국과 일본 사이도 뭐 긴장 국면이 좀 조성돼 있고요. 주한 일본 대사는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예. 한일 위안부 합의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한다면 어떻게 무효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합의이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이행해 나가시겠습니까? 합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사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한 대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합의입니다.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주권과 역사에 관한 문제 이거 하고 경제와 안보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분리하겠습니다. 외교 현실적으로 그렇게 분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을 설득해서 경제와 안보는 협력을 하자. 그런데 역사와 주권의 문제는 다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재작년 12월 28일 날 잘못된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3년 내내 아베 정권하고는 대화 한마디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덩 잘못된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협상 요구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준의 협상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 협상안을 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만약 우리 재협상안을 받지 않으면 저는 일방적으로 이 합의는 폐기하겠습니다. 폐기하고 10억엔 돈 받은 거 바로 돌려주고 저는 일본에 대해서 이거는 역사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역사의 과오를 일본 당신들이 안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서서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좀 앉으셔서 예. 좀 편하게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까지는 대선 주자 유승민의 정책을 검증을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선임 기자 두 분은 이제 여기 이쯤에서 한번 보내드리고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나중에 준비 더 하셔서 유승민 의원 또 모실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또 질문해 주시고요. 이제는 인간 유승민을 검증해 보는 그런 순서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나의 힘 하면 마지막 영상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트도 그리시고 정치인 유승민에게 가족은 어떨까요? 뭐 힘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표현들 많이 하시던데. 예, 아버지, 어머니, 또 형, 누나, 또 제 식구, 예, 다들 예, 저한테는 엄청 힘이 돼주죠. 힘의 원천 맞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8입니다. 우리 나이로, 88이시고. 예, 우리 나이로 88입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 허리도 막 완전히 굽으시고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데 예, 저 중학교 때 사진. 아, 중학교 졸업식 때입니까? 예. 그 뭐 정신력은 아직 예, 좋으십니다. 예, 예. 아, 유 의원님 10대 때도 아주 훈남이셨네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버님 닮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어머니 닮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예, 저는 아버지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서는 저 맨 오른쪽에 있던 예, 제일 아기가 꼬마가 접니다. 예. 아, 그럼 저 사진은 한 1900 한 제가 돌 때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올 때요. 예, 예. 예. 그 대선 출정식 때 말이죠. 예. 저도 이번에 유 의원님 모신다 그래서 이런저런 영상을 봤었는데 예. 가족이 다 함께 참석하는 공개적인 자리에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그렇습니까? 이 화면이요. 저는 출마 선언할 때는 뭐 가족을 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뭐 저는 별로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뭐 저 형 내외 형 형수고 누나 예. 자영이고 예, 그리고 뭐 우리 저 직계 식구들은 예,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 분 형님과 형수님 예. 이렇게 지금은 지금은 누나 분은 자영입니다. 누나 자영이시고 예, 예.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이 예, 제 가족 예, 부인, 예. 딸, 아들. 예, 그렇습니다. 저 사실 이 얘기가 뭐 인터넷 SNS는 화제가 많이 되는데 저 따님이 화제가 돼서 뭐 국민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으셨다고 아이고. 하는데 뭐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도 같고요. 저도 부담스럽고 딸아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평소에 뭐 이렇게 언론에 전혀 노출 안 되다가 작년 총선 때 제가 뭐 공천 못 받고 고생할 때 이제 한 학기 휴학하고 저를 도와줬는데 참 아빠로서 고마운데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그냥 보통 대학생으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예. 본인 원하는 대로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본인은 어쨌든 언론 노출되는 거는 우리 따님이 좀 아유, 부담스러워하시고. 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 예. 그리고 아주 훈남이는 아드님은 어디 장가 갔습니까? 예, 결혼을 했습니다. 아, 예. 벌써요? 예. 이제 따님만 이제 나중에 시집 보내시면은 예, 다 또 되는 뭐 건데.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겠죠. 예. 가족 사진 보다 보니까는 이제 어머님은 이제 대구에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아버님이 아마 지난해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2015년에 예. 예. 총선 앞두고 예, 그때가, 총선 앞두고, 그래서 예. 아마 정치인들이 많이 가서 문상도 하고 예, 많이, 대통령이 예. 또 난을 보내지 않아서 또 기사가 됐던 기억도 아유, 나고요. 그건 뭐, 예. 그런데 아버님이 어쨌든 전직 국회의원이시고 재선 의원이시고 예. 13대 14대 그 유승민 의원도 어쨌든 간에 정치 금수저다.
다른 또 밑바닥에서 출발한 정치인들과는 많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 하셨고 또 저도 국회의원 하고 있고 뭐 또 아버지 옛날 변호사 하시고 이래서 뭐 사람들이 저보고 금수저라 그러면 뭐 크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이 있을 때, 제 예. 어릴 때하고 중학교 때, 저 때는 사실 아버지 판사셨는데 되게 시골에서 빈농의 아들 태어나 이제 판사하면서 판사 월급으로 우리 5 식구와 시골에서 올라온 사촌, 외사촌 뭐 조그마한 집에서 복닥거리며 살아서 제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제가 뭐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유복하다 이런 생각 별로 못 해봤는데 예. 나중에 이제 변호사 하시고 이러면서 가정 그 경제적 형편은 많이 피었죠. 예. 지금 기억에 남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술 좋아하시고 사람 만나서 아주 호방하시고 소탈하시고 뭐 술도 늘 소주 막걸리만 드시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자수성가해서 이제 돈을 좀 버셨는데 그거를 남한테 베푸는 거를 평생 하셨던 분이고 저한테는 늘 이렇게 아버지 굉장히 강직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늘 절대 비굴하지 마라. 사람이 꼭 의협심을 가져라. 그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해도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아버님 선친과 유승민 의원이 부전자전인 게 대세를 따르지 않고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버님은 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따르지 않고 이종찬 전 의원과 함께 행동을 하시고 그때 민자당을 탈당을 하시게 됐고 결국 이제 자민련에서 정치를 마치셨는데 굉장히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옳지 않다 싶으면 그냥 뭐 자리가 없어지더라도 그냥 그냥 뜻을 안 굽히셨던 그런 성격은 제가 좀 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인 되시면 아마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는 성함이 오선혜 씨 맞는 것 같은데 부인도 저 다른 정치인의 아내와 달리 좀처럼 선거전 때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조를 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영상은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혹시 잘못 본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총선 때는 많이 도와줬고요. 뭐 이렇게 많이 말씀드릴 건 아닌데 건강이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저 딸이든 집사람이든 어지간하면 제가 이렇게 제가 정치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본인들 좀 편하게 그냥 지낼 수 있도록 저도 신경을 좀 쓰는 편입니다. 가족이 국회의원 하는 것도 사실은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출마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대통령은 가족들이 아빠, 여보 우리가 밀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족 간의 합의는 분명하게 잘 이루어지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버지는 돌아가 있으니 어머니는 뭐 늘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 집사람이나 아들, 딸 다 동의를 해주고 응원은 많이 해줍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 나가는 것만 해도 사실 식구들은 미안하거든요. 정말 정치인이 이 가족으로 산다는 게 진짜 뭐 불편한 게 많으니까요. 마음도 불편하고 그런데 요즘도 이제 대선에 도전하니까 저는 어떻게 런닝 입고 지금 사진이 제가 대선에 도전하니까 더더욱 좀 그렇죠. 좀 많이 미안합니다. 저는 연애 시절입니까? 아니면 신혼 때입니까? 신혼 때 같습니다. 신혼여행입니까, 저게? 신혼여행은 아닌데 아마 신혼 때 어디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그 따님이 아주 갓난아기 때 찍은 사진 같네요. 저는 돌도 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 그 아드님이 뭐 아빠 유승민 의원에게 보냈던 편지도 제가 어디 본 것 같은데 그 편지를 보니까 저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깐 봤는데 너무 그 아드님의 마음이 이쁘게 느껴져서 바로 저겁니다. 아들이 아빠 저 당시에 KDI 연구실에 계셨네요. 저 기억나세요? 1991년인데. 저게 어린이날인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게 7월입니까? 3월 26일 같습니다. 3월입니까? 저게 무슨 휴일이었는데 집에 있는데 아들하고 아들 친구가 뭐 이렇게 하수도에 뭐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하수도 시멘트 그걸 들고 그걸 이렇게 찾아줬던 그것 때문에 저 아들하고 아들 친구가 저 뭐 장난삼아 이렇게 친구는 덩달아서 아들이 돼버렸군요. 보성이는 훈동이가 원래 쓴 편지인데 옆집 아들입니다.
옆집 아들이 유승민 의원님의 아들로 잠시 변신한 날 1991년 3월 26일에 표창장입니다. 참 좋으셨겠어요. 그래도 아들에게 표창장 받으셔서. 예. 자, 가족 이야기 이렇게 유승민 의원과 해봤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친구를 저희가 위원님과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친구분이 직접 응원의 영상을 보내왔는데 이거 보시면 응원의 영상인지 아니면은 다른 영상인지 한번 직접 위원님도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유승민 의원의 절친인 한림대 경작과 교수 김인규입니다. 유 후보 디스부터 할게요. 각오하고 있나요, 유 후보님? 유승민 후보는 정치적 연출을 아주 싫어해요. 야구 좋아하고 잘하니까 잠실 야구장 같은 데 가서 시민들과 스킨십 하는 모습 좀 보이라고 조언했더니 그럴 시간 있으면 정책 개발 하나라도 더 하겠다고 저한테 퉁박을 줘요. 이렇게 저한테까지 비정치적인 유승민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 그건 곧 닥칠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유승민 후보를 경제 전문가로만 알고 계시는데 유 후보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포함해 국방위에서 8년간 활약한 안보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 후보님 야구장 언제쯤 가실 건가요? 아니 저분이 랩을 저래 못하니까 제가 맨날 퉁박을 주죠. 예. 그러면 유 의원님이 한번 답변을 랩으로 한번 해주시죠. 언제쯤 가실 것인지 한번 우리 친구분한테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빨리 갈게. 예, 빨리 간다고 하십니다. 김윤규 교수님 언제적 친구입니까?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근무할 때 바로 옆방에서 있었던 분이고 아주 많이 친했고 저보다 먼저 그냥 학교로 가버리셨고요. 제가 2002년에 노무현 이회창 노무현 대선 때 대선 치고 사실상 이제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실업 상태에 있는데 한림대에서 저를 연구 교수로 이렇게 불러줘서 하나 새 학기를 한 과목씩 가르쳤는데요. 그때도 저분하고 인연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응원의 메시지가 결정적입니다. 경제 전문가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보 전문가다. 국회 국방에서 8년이나 일하고 있다. 8년 동안. 디스하는 듯하면서 사실은 아주 이렇게 추켜 세우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친구분 두신 것 같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 아내 되시는 분이나 따님 아드님의 저런 응원 메시지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보시면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잘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이 동의를 구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훈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니까 잠시 저희가 또 유 의원님 모셨는데 너무 훈훈하고 따뜻하게만 보내드리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또 그럴 거예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유승민 의원 편드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배신의 정치 얘기는 일단 답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경험도 있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직장 생활이 결정된다. 특히 나쁜 상사 아니면 곧 좋은 상사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한데 유승민 의원이 정치권에 입문해서 인연을 맺었던 주요 정치인들을 보면 이제 제가 기억나기에는 이회창 박근혜라고 하는 두 정치 거목이 있는데 두 분들이 지금 보수 진영 정당에서 이루어낸 것도 있고 또 한 분은 낙선하셨지만 한 분은 대통령도 됐고 그러나 지금 또 크나큰 시련에 처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공통된 언론의 지적이나 야당의 지적이나 보면은 소통을 잘 하지 않았다라 또 권위적 리더십이다. 근데 그분들과 함께 정치 활동을 해왔던 유승민 의원도 본인은 안 그런다라고는 하지만 혹시 유승민 의원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정치인으로 비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한테 스킨십이 약하다, 소통을 못한다라는 그런 일단 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제가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반성하고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면 사실 몇 달간은 언론에 나서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마 그런 게 이렇게 몇 번 겹치다가 약간 최근에 더 그런 인상을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이 소통은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뭐 동료 의원들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나날이 살아가는데 진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국민들께서 뭘 제일 어려워하시고 뭘 해결해 드려야 되고 제가 저분들의 꿈이 다 있는데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될지 그런 부분에 제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예. 기자회견을 얼마에 한 번씩 하실 저는 생각이세요? 기자회견 아마 굉장히 자주 하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뭐 언론에 나서면 언론 앞에서 제가 제 생각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밝히고 저는 뭐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대로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질문은 제가 뭐 중간에 안 자르고 끝까지 다 받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까지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나온 발생 기사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뭐 건의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유 의원님 그 기사 딱 보시고 어떤 생각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현충원에 전직 대통령 참배 갔을 때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 그 나중에 낮에 보니까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일부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새누리당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지금 대통령의 탄핵 이게 잘못됐다고 반대를 표결을 했고 또 헌법재판소도 이걸 기각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만약 탄핵이 잘못됐고 탄핵을 헌재가 기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대통령 탈당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탄핵과 이 헌재 결정에 대한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목소리, 주장 이런 게 먼저 바뀌어야지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그리고 남경필 지사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보수 후보 단일화 그러려면은 이러려고 탈당했느냐 새누리당 후보와 단일화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건데 예. 딱 한 2, 30초로 한번 압축해서 답변 예, 좀 해주시죠. 저는 새누리당을 탈당할 때 그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돼서 나왔고 이제는 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는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당대당으로 통합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보수 정치가 위기에 처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 맞서서 승부할 보수의 후보가 누가 가장 유능한 훌륭한 경쟁력 있는 후보냐. 그런 거는 저는 새누리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자기들이 범보수라고 생각하면 한번 후보 단일화를 하는 그런 예선을 치러보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국민의당도 단일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당도 본인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뭐 대상에서 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기자하면서 늘 대선 주자들이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노래 이런 것들 늘 궁금했던 기억이 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나 책, 소설 중에 기억나시는 좋아하시는 작품이 윤동주 시인이다라는 얘기를 윤동주 들었는데 시인 시를 좋아하죠. 서시도 좋아하고 별 해는 밤도 좋아하고요. 별에는 밤을 어떤 대목 좋아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봐 주시죠.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아, 이게 매일 정책, 딱딱한 정책이나 정치 이야기 나오던 유승민 의원의 입에서 시구가 나오니까 또 색다른 맛도 있고 참 듣기가 좋습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인생 그 자체를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런 분들이 일제시대 저렇게 암울한 시대에 교도소에서 그렇게 세상을 떤 데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저분의 시를 읽으면 그런 모든 슬픔과 좀 조국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런 게 절절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 자화상 같은 시를 보면 자화상 같은 시를 보면 또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는 혹시 노래 많습니다. 가수는 누구입니까? 가수는 김광석
좋아하고요. 예. 조용필 좋아하고. 조용필 좋아하시고. 그 김광석 그 대구에 김광석 거리도 있다고 들었는데. 대구 김광석 거리가 대구 아까 보니까 제가 중구 삼덕동에서 태어났다고 예. 되는 잘못됐으면 예. 중구 대봉동인데요. 대봉동. 예, 대봉동에 김광석 거리가 있습니다. 그 김광석 거리 바로 옆에서 제가 그 철순의 집 새방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김광석에 대해서는 그런 인연뿐 아니라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요. 예. 또 조용필 뭐 다 좋아요. 국민 가수지만 예.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예. 김광석 씨의 노래 중에 어떤 노래? 이등병의 편지. 이등병의 편지 서른 즈음에 거리에서 뭐 다 좋아합니다. 예. 조용필은 바람의 노래도 좋아하고 뭐 많이 꿈도 좋아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유승민 의원 뭐 직접 또 불러달라고 요청하시면 또 당황하실 것 같은데 이등병의 편지 어떻게 기억나는 구절이 있으세요? 예, 그 집 떠나 예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예, 유 의원님.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아마 후렴구 가사가 좋을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예. 젊은 날의 생이요. 예. 이제 대선 주자로서 발을 내디디신 유승민 의원 힘내시라고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